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C제일은행 이승현 대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파이어를 꿈꾸는 MZ세대의 은퇴 준비입니다. 본 세미나를 위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안녕하세요, 승현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저는 복권을 살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복권 자주 사시나 봐요. 아, 네. 1등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으로 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그 당첨금으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저의 꿈을 찾아보는 게 저의 꿈인데요. 상무님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가끔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회사 생활 한 5년만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든 더 오래 다니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평생 현역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인 것 같아요. 빨리 조기 은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네네. 그럼 지금부터 파이어를 꿈꾸는 MZ세대의 은퇴 준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이어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무님, 왜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파이어 해가지고 불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나이 든 사람 취급을 하니까 이 파이어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제 파이어는 이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라고 해서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과 리타이어 얼리,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합쳐서 이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게 파이어라고 하는 말들인 거거든요. 왜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은퇴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늦게 은퇴를 하면 은퇴한 다음에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너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를 하는데 before tired, 그러니까 너무 지치기 전에 리타이어를 해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말들이 나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retire before tired 이런 뜻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은퇴라고 해서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일을 전부 안 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더, 날마다 휴일이면 행복할까요?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 좀 연휴 때 이렇게 있어 보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달력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달력 한번 봐보세요. 1일부터 30일까지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금 6월달 달력인데 7월달을 넘겨도 그 달력이 나오고 8월달을 넘겨도 그 달력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날마다 휴일이라도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든 광고인데, 이게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친구가 만들었던 광고예요. 이게 이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런 광고는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환경 광고 보면은 꿀뚝을 없애자는 광고에서 권총 위에다가 이제 꿀뚝 모양으로 나가거나, 총을 쏘면은 전봇대를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 총구가 자기 머리를 겨누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이재석이라는 친구가 금방 보셨던 이런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어라는 것들을 전 정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에는 제가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글쎄요. 보통 보면 이제 파이어를 하겠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간 단계가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좀 깨달아야 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나마 나은 상태인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파이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을 이제 그만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단계, 그걸 우리가 이제 파이어라고 정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은퇴란 무엇일까요? 보통 은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보면 리타이어를 이야기하는데, 리타이어는 말 그대로 타이어를 갈아 끼고 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일을 해왔다고 하면, 그 타이어를 이제 내려놓고 다른 타이어를 끼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타이어로 갈아 끼고 이제 다시 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리타이어라고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거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날마다 휴일이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하면 되게 처음에 행복한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일을 그만둔다라는 것들은 단순히 소득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인간관계 같은 것들도 같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이렇게 나면 뭐가 없어지냐면, 그 수많은 시간 부자가 돼버려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겪기 때문에,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땐 돈, 시간, 관계,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같이 고려하면서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나가는데, 저 젊었을 때 일, 그러니까 파이어 하기 전에 일이라는 것들은 주로 돈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의 문제는 시간과 관계의 문제 쪽으로 좀 더 많이 다가가는 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무님, MZ세대가 자산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이제 자기 개인을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주식회사라는 것들은 매년 뭐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하기 전에 뭐 자산상태표, 재무상태표 같은 것들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올라있는 자산의 종류를 쭉 써보면, 은행에 맡겨놨던 예금도 있을 거고요. 살고 있는 집도 들어갈 거고요. 뭐 주식 투자하신 분은 주식도 들어가고 펀드도 들어가고, 이런 금융자산들만 이렇게 쭉 쌓여 있을 텐데, 젊은 세대, 지금 MZ세대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자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아직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빼먹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신의 인적 자본이 빠져 있어요. 인적 자본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나 자본을 정의할 때 개념은 뭐냐 그러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자산 개념으로 취급하거든요. 자산은 미래에 뭔가 소득을 계속 넣을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창출해내는 덩어리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뚱아리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도 다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적 자본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소득, 그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가지고 딱 계산을 해 놓으면, 그 자산의 가치가 내 대차대조표의 한쪽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MZ세대 같은 친구들이나 이제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보면, 내가 이미 형성해 둔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보다는 미래에 형성하게 될 인적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자산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자산 관리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적 자본을 고려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 맞으신 거죠? 그게 이제 맞는 건데 한번 볼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친구라고 보면 금융자산 모아둔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자산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 아닌 인적 자본의 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적 자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에 가져올 소득이잖아요. 꾸준한 캐시플로죠. 이건 어떤 성격을 갖느냐 그러면 채권의 성격을 가져요. 공무원분들 같으면 국가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매달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걸 자산의 성격으로 가만히 보면 국가가 이자를 지급해주는 국채의 성격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회사원은 어떠냐 그러면, 회사가 월급을 계속 주죠. 그럼 회사채의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현님 같이 이제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이제 은행채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 아까 재무상태표를 딱 열어보면 인적 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인적 자본이 대부분 채권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인적 자본도 다 채권인데 이 금융자산마저도 채권 형태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운영하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산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과 금융 자산을 합쳐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젊은 나이에서는 인적 자본이 전부 채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금융 자본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인적 자본의 크기가 갈수록 퇴직이 다가오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금융자산 그 크기는 갈수록 좀 커져 나가는 구조고요. 그러면 채권의 비중, 인적 자본이 줄어드니까 채권 비중이 줄어드니까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채권 비중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구조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인적 자본하고요, 금융자산을 함께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금융자산만 놓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봤을 때는 처음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처음에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금융자산 내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좀 낮춰가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원금을 지키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내가 얼마 되지 않는 금융자산마저도 전부 이제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내 포트폴리오 전체, 인적 자본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체가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잘 고려해서 이제 자산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TDF는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니 근로자에게 적합한 펀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제가 금방 설명해 준 개념들을 잘 적용해 가지고 상품화 시켜 놓은 게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상품이에요. 네. 젊었을 때는 인적 자본의 비중이 되게 높으니까 주식이나 금융자산 좀 더 주식 비중 높게 운영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갈수록 금융자산 내에서 주식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건데 이거 개인이 자산 관리를 일일이 그렇게 해나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자동적으로 펀드가 알아서 그 일을 스스로 해주는 것들을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상하는 은퇴 연령만 딱 정확하게 정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나중에는 그 비중을 줄여주는 그걸 스스로 펀드가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금융자본과 달리 인적자본은 확정된 자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금융자본 이미 형성돼서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잖아요. 이거는 비교적 확실하게 내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적자본이라는 개념들은 보면 미래에 나한테 가져올 소득이기는 하지만 이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자산 관리라는 것들은 특히나 인적 자본이 금융 자산화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애주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적 자본을 금융 자본으로 형성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질병하고 사고.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대느라고 뭐가 안 돼요? 저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질병 사고가 큰 질병이나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예 소득이 단절돼 버리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본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자산이 아니고 미래에 형성되어 나갈 자산이기 때문에 그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위험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질병이나 사고를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그런 질병이나 사고를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대신 짊어줄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위험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이제 보험과 같은 상품.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보험 들으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야 그건 내가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그 돈을 의료비 되면 되지 왜 보험을 가입하냐 이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보험료 되게 아깝다는 생각.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그렇죠. 질병이 안 걸린 상태에서는 보험료 내는 게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들이 좀 다른데 이제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봤어요. 병원비를 대는데 그거 내가 모은 돈 가지고 병원비를 내면 되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근데 그분한테 하나의 조건이 붙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 병원비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는 아프시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표를 한번 딱 보시면 내가 적금을 쌓아가지고 내가 의료비를 만든다? 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절대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험이라는 상품은 보시면 이 모아가는 과정에서 아프더라도 뭐가 나요? 일정한 금액의 의료비가 발생돼서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주황색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보험의 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일정한 자금을 모아서 내가 의료비를 댈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아프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는 거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자산을 형성하는 거, 아까 인적 자본을 금융 자본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막아나갈 거냐 할 때는 이제 저 부분에서 주황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보험의 효력들이 나타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만약에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소득이 단절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제 정액으로 큰 보장을 해주는 보험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자산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MZ세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파이어 하시는 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거라서 저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두느냐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무님, 파이어족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수명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이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빨리 준비를 해서 리타이어를 일찍 은퇴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하는 기간은 짧아지죠. 그러니까 은퇴 시기가 앞으로 당겨오니까 노후 준비하는 시간은 짧아지는데 이 수명이라는 게 지금 의학기술이나 이런 거의 발달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은퇴 생활 기간은 갈수록 늘어나요. 노후를 준비하는 기간은 그만큼 좀 단축돼요. 대신 이제 은퇴 생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수명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은퇴 생활 기간은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불확실성이 있어요. 내가 준비해야 될 은퇴 생활 기간이 얼마만큼 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큰 숙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요즘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혹시 옛날에 동화책 중에 3년고개라는 동화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 또 세대 차이 나는 건데 저 어릴 때 무슨 동화냐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랬더니 고갯길 밑에 있던 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이 고개에서 넘어지는 분은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집에서 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수명이 3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손자한테 내 수명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 너무 좋은 일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할머니 입장에 손자를 보고 저놈이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더니 손자가 그 일을 좋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할머니 3년쯤 다 돼 갔을 때 그 고개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네. 그럼 계속 3년씩 수명이 연장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이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고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과학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수명 탈출 속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평균 수명이라는 놈이 1년에 1년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가정해 볼게요. 84세인 분은 내년까지 살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85세가 딱 됐더니 수명이 86세로 늘어났어요. 그럼 1년 더 사는 거죠. 그럼 86세가 됐을 때는 87세로 늘어나는 이렇게 수명이 평균 1년 이상 늘어나는 시대가 돼버리면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들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의학기술이나 이런 보건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파이어족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는 기본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니까 그만큼 은퇴 생활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늘어난 은퇴 생활 기간에 어떻게 저희가 대비해야 할까요? 잘 답이 없을 때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네스북을 한번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셨던 할머니가 한 분 나오세요.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122년 164일을 살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121세 생신 때 찍었던 사진이고
사진 찍고 1년 반을 더 사셔서 이제 122년 164일을 사셨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분이 22살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분이 과연 22살 때 자기가 100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셨겠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97년이니까 22살이면 1897년 그맘때니까 그때 120년을 산다? 이 생각 감히 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분을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왔는지 보면 우리가 배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분이 90살 되셨을 때 집을 한 채를 파셨는데 계약 조건을 아주 특이하게 파셨어요. 만약에 요 조건으로 90살 된 할머니가 집을 팔면 살지 말지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집값은 1억 정도 되는데요. 할머니가 이 돈을 1억을 한꺼번에 안 주셔도 된대요. 매달 1일 날 본인이 살아있으면 50만 원씩만 달래요. 언제까지? 본인이 죽을 때까지만 주시면 된대. 그러면 한 달 뒤에 죽으면 50만 원만 주고 1억짜리 집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동네에 살고 있는 90살 되신 할머니가 이 조건으로 집을 파신다 그러면 사시겠어요?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왜 안 사시죠? 너무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997년도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살면 600만 원 정도고요. 네. 10년을 살아서 100살까지 살아도 6천만 원 정도 살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거든요.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집을 변호사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47 되신 변호사분이 계약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써놨겠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을 어떻게 받겠다. 이렇게 계약 조건을 다 쓰고 이제 그 집을 계약해서 샀는데 계약하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그 47 된 변호사분이 77이 되셨을 거 아니야. 네. 할머니는 90살이었으니까 120살이 되셨을 거고 할머니가 먼저 죽어요. 할머니가 아니고 변호사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먼저 죽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에도 민법이 있으니까 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를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부어서 한 32년을 붓고 그 집을 넘겨받기는 했는데 32년이면 실제 들어간 돈이 한 2억 넘게 들어간 거라서 이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 달만 살고 죽었으면 50만 원을 받고 1억짜리 집을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멍청한 계약을 한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할머니 생각에는 그렇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죽어서 집 한 채 있는 부자보다는 살아있을 때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나오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파이어족들이 은퇴 자산 준비, 노후 준비를 할 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산을 크게 보면 두 덩어리로 좀 나눠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고가형 자산이 있고요. 하나는 우물 형태의 자산이 있어요. 고가형 자산은 말 그대로 예금이나 주식처럼 눈에 보이는 덩어리로 된 자산이에요. 이것들은 노는 이자도 붙고 배당도 붙고 되게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걸 곳간안에 그대로 넣어둔 채로 빼서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언젠가는 고갈이 나겠죠. 근데 수명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곳간이 비어버릴 가능성들이 갈수록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 중에는 이런 고가형 자산도 필요하지만 반대측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물 형태로 되어 있는 자산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 당장 다 꺼냈을 수는 없지만 오늘 조금 꺼냈으면 다음날 또 물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꺼냈을 수 있는 형태의 자산들, 이 대표적인 형태의 이런 형태의 자산들이 연금과 같은 자산들인 거예요. 흔히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많고 뭐 수익률도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수익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연금 상품의 가장 큰 수익률은요. 투자를 해서 자산을 많이 불리는 것도 수익률이지만 연금의 가장 큰 수익률은 뭐예요? 많이 받는 거 아닐까? 오래 받는 거 아닐까요?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수익이에요. 근데 지금의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놔야 될 거, 특히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내가 짧은 기간 동안 모은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될지 모르는 긴 기간 동안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하면 기본적으로 이 연금 형태로 된 자산을 가지고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됐던
아니면 주택연금이 됐던 종신토록 나올 수 있는 연금 가지고 기본적인 구조를 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금을 좀 더 준비를 해서 우물 형태로 되어 있는 자산이 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까지는 만들어 두면 내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뭐가 가능해요? 기본 생활은 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금은 이제 곳간에 쌓아둔 데서 좀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가치라는 것들은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연금액도 영향을 미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지금 같은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뭘 해치해야 되냐면 수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갈 거냐라는 고민을 할 때는 파이어족 입장에서는 이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게 오래 살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연금이라는 게 오래 사는 리스크들을 되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파이어족 입장에서는 노후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상무님, 파이어를 꿈꾸면서도 막상 저축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환상을 꿈꾸죠. 그래서 정작 이제 행동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뇌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거나 장기적인 저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 허시퍼드라는 교수님이 재밌는 실험을 한번 했는데 뭐 했냐면 MRI 기계에 넣고 사람을 뇌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럼 뇌사진을 찍으면 사람의 뇌는 1.4kg 정도 되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생각하는 종류에 따라서 뇌에 흘러가는 전파가 흘러가는 부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뇌사진을 찍었더니 사람 이마 부분, 여기 이마 옆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뇌파가 막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당신 말고 전혀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쪽에 있던 뇌파가 싹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질문인데 지금의 당신 말고요. 10년 뒤에 당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이쪽 앞쪽에 뇌파가 흘러갔잖아요. 100명을 찍어보면 한 96명 정도는 뇌파가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나는 현재의 나랑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줌마랑 훨씬 더 많이 닮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저축을 하는 행동은 10년 뒤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저축을 잘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제가 아까 100명 중에 한 95명, 6명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4명이 중요해요. 그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여기 뇌파가 흘러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따로 떼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요. 현재의 나랑 10년 뒤의 나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산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인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림을 보면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게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 뇌파고요. 흐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뇌파예요. 근데 아래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뇌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한테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라고 여기게끔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미래의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 장치가 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화 속에서 소설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캐럴. 혹시 크리스마스 되면 보세요? 네. 거기 스크루지 나오잖아요. 스크루지한테 유령이 3명이 나오는데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크루지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되게끔 만든 게 뭐예요? 과거,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유령을 보고 와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앱 같은 데 뭐가 있냐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20년 뒤, 30년 뒤에 자기 모습을 만들어주는 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앱을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딱 저장을 해가지고 컴퓨터 배경화면에 깔아 놔봤어요. 하셨어요.
킬 때마다 보거든요. 내 미래가 어떨 건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그려보는 습관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미래를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축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멈추거나 그만둬야지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가운데 돗대에 꽉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율리시스예요. 율리시스. 율리시스라면 잘 모르시는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면 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우리 오디세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트로이 목마를 만들었던 장군인데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기간 동안 쓴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아 이야기거든요. 그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냐 그러면 보통 그리스에서 지금 트로이까지는 비행기 타면 2~3시간이거든요. 근데 저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9년이 걸렸어요. 그 험난한 항로를 헤쳐가면서 지나갈 때 만났던 요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매일 접하게 되는 유명한 커피숍 있죠.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 사이렌이라는 프로그램 요정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정인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 확 혹해가지고 어떤 날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거나 벽에 가서 받쳐서 죽거나 그렇게 다 죽어버려요. 근데 저 오디세우스는 뭘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저 노래는 듣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원들은 전부 길을 막아버리라 그러고요. 자기는 길은 열어놓고 바다에 빠져 죽기는 싫으니까 자기 몸을 돛대로 묶어버려요. 돛대에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저 길을 지나가면서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저게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할 때 강제적인 저축 장치를 만들어 두고 중도에 해지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가입하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율리시스 약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너무 쉽게 찾아 써버리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했을 때 불이익을 많이 주는 상품들 아니면 중도에 해지 못하게끔 좀 묶여있는 형태의 상품들 만기가 좀 긴 상품들을 선택을 해서 자기 노후를 준비하게끔 만들어 놓는 장치들을 쓰는 것들이 MZ세대 입장에서 자기 준비를 할 때 좀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율리시스 약정을 해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후 자산은 확실히 강제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도 그렇거든요. 중간에 많이 찾아 쓰게 돼요. 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찾아 쓰더라도 또 뭐 하면 되냐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한번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강제 장치 같은 것들을 좀 확실히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Z 세대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한 말씀 있으시다면? 좋은 강의를 듣고 나면 사람들은 좋다라고 생각까지는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행동에 옮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림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거든요.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일을 막연히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을 바꾸시고 싶거나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으시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좀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아는 것만큼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하루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를 먼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십시오. 하나씩. 네. 지금까지 김동엽 상무님을 모시고 파이어를 꿈꾸는 MZ세대의 은퇴 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주 후에는 4050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월급 만들기 스텝 5를 준비했습니다. 2주 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SC제일은행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위해 프리미어 에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이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SC제일은행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